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금요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박정환 자간대 특임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에 대한 마지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내일 이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긴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표정은 반대로 무겁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특검 수사들 좀 짚어볼 텐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일단 구속의 기로에서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사회생한 건데 사실은 당초에 박정환 교수님 대체로 진보도 그렇고 보수 언론도 그렇고 대체로 이제 구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많이 빗나갔습니다. 네, 저는 뭐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기각을 했는데 예. 6가지 혐의 중에서 사실은 이제 방조죄,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논란이 좀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방조의 범위를 어떻게 볼 건지 객관적으로 어디까지가 방조고 어디까지가 동조고 어디까지가 어쩔 수 없었던 건지를 정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방조라고 하면 방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암암리에 도왔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면 이제 네. 공범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 방조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규정을 내리기가 좀 애매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 저도 인정하는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 방조죄를 제외하고도 5가지의 혐의가 있어요. 근데 일반 국민이었다라면은 그 5가지 혐의에 대해서 과연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었을까라는 데 의문을 갖는 겁니다. 예. 일단 국회라든지 헌법재판소라든지 당시에 헌법 수호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실관계를 숨기는 거짓말을 수차례 했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그렇죠. 예. 계엄 관련 포고문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수차례 거짓말을 했고 이것 자체가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얘기였습니다. 나중에 CCTV를 통해서 계엄 포고문을 보고 있는 장면이 결국은 증거로 나오니까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인정한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로 법률적인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사후에 계엄 포고문을 갖다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 겁니다.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또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또 폐기까지 했어요. 자,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어떤 그 계엄과 관련된 위헌적인 계엄과 관련돼서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불똥을 피하기 위한 은폐, 조작 여기에 다름없는 증거인멸의 한 종류거든요. 예. 자, 이렇게 국정 최고의 책임자로서 거짓말과 증거인멸의 정황이 뚜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방조죄의 범위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이게 구속영장이 기각될 사유인가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법원의 판결이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이었으면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구속이 안 됐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박정환 교수님의 그런 문제의식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규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를 결정했을 때 당시 이제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짧게 잡았던 측면이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번 역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이 판사의 판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 그건 뭐 판사 마음이니까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겠죠. 그런데 특검이 수사하는 목적이 혐의를 입증하고 그 혐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만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구속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속이 수사의 결과가 아니듯이 재판을 통해서 혐의를 입증하는 최종적인 접근법까지 우리가 지금 특검이 해야 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봅니다. 예.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혐의가 내란 방조 혐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방조 혐의만으로 과연 구속시킬 수 있을까? 만약에 이 방조 혐의만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된다면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 앞으로 줄줄이 구속돼야 할 사람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당시 표결에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도 방조 혐의로 적용될 수 있다. 방조라는 게 굉장히 지금 좁은 의미로 해석한 게 아니라 넓은 의미로 특검이 바라본 거 아닙니까?
당신이 당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조차도 방조고 그것도 결국은 도우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해석에 해석을 이어서 그거를 구속의 필요성으로 주장을 했는데 네, 일단 근데 제가 반론은 네네. 아니고 정보를 좀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하자면 특검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헌법기관 중에 제1의 헌법기관, 대통령을 보좌하는 헌법 1호 기관인데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윤 전 대통령이 아무리 강행 의지를 표명하더라도 뭐 국무회의를 소집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았냐. 그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해석의 영역인데요. 물론 특검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를 가지고 구속의 갈림길 판단 기준을 만드는 것은 그거는 재판부로서도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조로 인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된다면 그와 유사하거나 아니면 방조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봐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이나 아니면 지난 정부에 몸담았던 공직자들도 아마 수십 수백이 구속될 위기에 놓일 겁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내란 혐의가 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잣대를 보수적으로 취하는 것이 저는 재판부의 온당한 자세라고 보고 이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그런 관점에서 보수적 관점에서 방조라는 혐의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냉정하게 바라본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위증을 했다 혹은 사후에 계엄 사후에 계엄 문건에 관련돼서 뭐 만들었다 또 폐기했다 이런 주장도 이제 있습니다. 그 구속영장 부분에.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법률적으로 보면 피의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방어권은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렇죠. 예. 내가 쓰는 나의 휴대폰을 내가 버리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그것이 증거인멸이 될 수 있지만 증거인멸을 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방어권 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하니 그것은 증거인멸의 의심은 사지만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률적 해석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위증을 했다 또 아니면 그 사후의 어떤 문건에 대해서 작성했다 폐기했다 이런 부분 가지고 구속을 취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좀 짚어볼 부분은 특검이 수사를 열심히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리수를 둔다거나 기본적으로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돼서는 우두머리나 주요 종사자에 대한 구속과 수사가 강행되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특검으로서도 온당한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키는 건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반론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검과의 줄다리기 권성동 국민의힘은 당당하다 이런 입장이지만 특검 확실한 승기를 잡고 있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통일교 2인자 돈을 큰 거 한 장 줬다는 통일교 2인자의 다이어리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추가로 공개된 거 김대현 평론가님 통일교 2인자의 아내가 찍었다는 사진 현금 상자가 있습니다. 이 현금 상자가 권성동 의원에게 갔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종교 집단, 종교 단체에서 나오는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특검은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실이나 진실에 앞서서 종교 단체와 종교 집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을 우선한다라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통일교라고 하는 종교 집단은 사실은 여타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 종교 집단보다 오히려 조금 더 폐쇄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윤영호라고 하는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이 과연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문점을 갖습니다. 자, 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선 드리고, 자,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충분한 혐의가 있다. 두 번째, 그 혐의를 유죄 판단할 만한 근거도 존재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문자 메시지가 있고 메모가 있고 돈을
담아서 주었다라고 하는 그 돈 상자의 사진까지 존재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특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겁니다. 그럼 구속영장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좀 봅니다. 국회를 통과할 거고. 예. 자, 그런데 그것이 유무죄를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단체라는 특성 때문에 결국은 유무죄 다툼은 치열해질 수도 있다. 오히려 역전될 수도 있다. 과거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사건에 예. 연루돼서 1, 2, 3심을 받았는데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증거라기보다는 증언에 의해서 그 모든 사건이 진행됐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 제가 좀 약간 걱정하는 부분은 특검이 열심히 수사를 했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특정인의 진술이 번복됨으로 인해서 권성동 의원이 그러니까 죄를 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예. 자,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정권은 지난 정권에 대한 일종의 청산이나 평가 작업을 합니다. 그건 이제 사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자, 그래서 결국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이명박 정부 때 최고 실세였던 최시중 구속,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였던 최경환 구속,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최고 실세였던 조국 구속. 자, 그러면 권성동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 것인가? 그거는 역대 정부의 실세가 어떤 길을 갔는지를 반추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진술로 쌓은 특검의 관련 혐의 내용은 결국 이 재판에 가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고 특검의 정당성 이런 부분까지 갈 수도 있다. 무죄가 나온다면 이런 판단이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단순히 통일교 2인자라는 사람의 진술로만 쌓은 혐의가 아닙니다.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났다는 그 날짜에 함께 참석한 사람들도 있어서 이번에는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랑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일단 저는 뭐 두 가지 점이 그 권성동 의원의 명운을 가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는 특검에서 당연히 이제 구속영장을 첨부할 것으로 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체포영장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작년에 뭐 온 국민들이 다 기억하지만 이재명 대표라든지 또는 송영길 대표라든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 뒤에 숨지 말라. 불체포 특권에 숨지 말라.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우리는 불체포 특권에 숨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기가 쉽지 않다. 당시 한동훈 대표의 일성이 좀 생각이 나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호소하는 일들은 아마 나 부끄러우면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게 단순한 종교단체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이해관계가 굉장히 명백한 게 있어요. 즉 이 통일교의 본사는 일본이고요. 일본에서 아베와의 정치자금 게이트로 인해서 더 이상 일본에서 통일교가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있는 그 수많은 자산을 한국이든 다른 나라로 옮겨야 되는 거고 그 옮기는 과정에서 한국 측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로비가 들어간 거거든요. 예. 즉 왜 캄보디아 ODA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을까? 결국은 일본에 있는 자산을 제3국으로 빼돌리고 거기서 통일교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그런 징검다리로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소위 로비가 정치자금 로비가 들어간 거라고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메모도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그 통일교 전 본부장의 부인이 아니에요. 이 부인이 누구냐 하면 통일교의 재정 담당자입니다. 즉 통일교의 모든 돈을 갖다가 관리하고 출납을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사진을 찍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소위 권성동 대표에게 이 돈이 건너간 걸로 의심되는 시각 2시간 전에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랬죠. 굉장히 구속 사유로 구속될 때 증거 사유로 굉장히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통일교 종교단체의 일개 동계단체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만남의 정황 그리고 청탁 이후에 연속되는 그 청탁의 그 목적 그리고 이후 ODA까지 연결되고 있는 그런 종교단체의 로비들 그것의 궁극적인 귀결은 정권 차원의
통한 어떤 그 자금의 제3국으로의 이전, 이것을 위한 로비였다라고 하는 점이 저는 뭐 단순하게 전당대회에 개입하기 위해서 돈 1억 받고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건 단순하게 전당대회의 문제가 아니었고 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교의 일본 내 자산의 이동을 갖다가 위한 그런 그 한국 정치인들에 대한 그 로비 성격이 굉장히 짙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 수사가 더 진행된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1억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게이트 차원으로 즉 아베와 통일교의 그런 게이트처럼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게이트 차원으로까지 이게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여당에서 체포동의안 당연히 통과시킬 거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것이 단순하게 뭐 정치 후원금의 문제가 아니라 게이트 차원으로 가는 하나의 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나온 증거로도 구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관계를 한두 가지만 잡겠습니다. 일단 통일교의 본사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통일교를 창시한 사람은 문선명이고 다만 그 통일교의 교인의 숫자가 현재는 역전이 돼서 그렇죠. 예. 국내보다 일본이 더 많다. 예. 자산도 현재 국내에 있는 자산 대비 일본 자산이 더 많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의 본사는 한국이라는 것을 다 짚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권성동이 받았다는 그 1억이 지난 대선 때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전 1월, 그렇습니다. 2022년 1월이죠. 자, 그래서 이제 대선 자금까지 이제 약간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통일교라고 하는 그 종교 집단이 상당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자, 이런 집단이 계란을 한 판에 담았을까요? 만약에 이게 대선 자금이고 그 당시 여당에 돈을 줬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컨대 야당에도 줬을 거라는 의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을 윤영호에 의해서, 그러니까 통일교의 통일교의 어떤 뭐 본부장을 지냈다라고 하는 특정인에 의해서 특정인의 아주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란 말이죠. 예. 자, 메모도 문자도 사진도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재정국장도 이 윤영호의 와이프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윤영호를 매개로 해서 모든 것이 특검에 지금 전달되고 있는 양상인데 이게 저는 함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수사들이 대개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윤영호가 거짓 혹은 틀린 주장을 했을 때 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약간 안타깝게 바라보는 거는 특검이 수사를 할 때 만약에 권성동의 유죄를 입증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윤영호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땐 지금 현재 통일교의 총재라고 있는 한학자 여사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통일교가 그거를 용인할 것인가? 통일교는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한학자를 보호하는 것을 모든 걸 걸고 다 막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격가지를 다 그냥 뭐 자르거나 꼬리 자르게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이게 종교단체와 엮여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특검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 듣고 나니까 단순히 우리나라만에 있는 통일교 얘기가 아니라 뭐 일본부터 시작해서 캄보디아까지 이었던 박정환 교수님 얘기 듣고 나서 그리고 김대현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과연 국민의힘에만 돈이 흘러 들어갔을 것인가? 종교 문제는 조금 복잡하다. 이런 얘기 듣고 나니까 단순히 권성동 의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의 장동혁 신임 당대표에 대해 저희가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어제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민의힘을 찾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대통령께서 난을 전달하라고 했다. 내란 입장 확실하게 정리 안 하면 만나지 않겠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는 다른 행보 바로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축하한다. 그랬더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인권위원회 선출안이 부결되는 그날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표결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추천 인사들이 모두 다 부결됐어요. 민주당이 다 부결시켰던 거죠. 또 다른 난이 일어났다. 단순 만남은 의미가 없다. 오늘 다시 인터뷰를 했는데 보니까 의제 설정되면 얼마든지 만나겠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겠다 했을 때 우상호 정무수석이 왔을 때 조금 더 차갑게 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의외로 지금은 의회
주의자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뭐 다 좋은데 말장난까지 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온당하고 합리적인 정무적 판단과 조언을 하고 있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야당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앞장서서 하는 분이 우상호 정무수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의 유불리는 따질 수 있겠으나 우상호 정무수석이 와서 이렇게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화답을 해주는 것이 야당 신임 장동혁 지도부가 앞으로 정치를 좀 길게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 아니었을까 하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역으로 이제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은 당을 좀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죠. 지난 전당대회에서 사실은 굉장히 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됐고 예. 심화된 갈등이 전당대회가 끝남으로써 종지부를 찍은 게 아니라 사실은 폭발 직전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날 이유는 없겠죠. 당연히 저는 뭐 만나야 한다라고 보고 근데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유불리가 존재하는 타이밍이고 자,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많이 유리한 어떤 형태의 여야 영수회담을 한다는 것은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별로 선택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이제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저는 여당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인권위원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보면 야당이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는 거의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예. 자, 그의 발언, 후보의 발언이라든가 과거 몇몇 행적을 가지고 안 돼라고 끊으면 이거는 충돌을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굳이 이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인권위원이라는 자리가 무슨 국무위원 자리도 아니고 인권위원장도 아니고 네. 인권위의 그냥 보드 멤버 같은 건데 그걸 굳이나 안 된다고 억지로 꺾어서 그래서 야당이 그래 한번 붙어보자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가? 저는 이거는 정청래 민주당 지도부가 하책의 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빌미를 제공한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장동혁 지도부 같은 경우는 극우로 간다 혹은 윤 어게인이다. 그거랑 좀 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상하는 근거는 장동혁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그동안 숱하게 변화를 해왔습니다. 그건 좋게 말하면 변화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저 사람 도대체 정체가 뭐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큰 변화를 겪어왔기 때문에 향후 본인의 대선까지 염두에 두는 어떤 행보를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보세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미지 정치를 할 것이고 아마 변화를 좀 줄 거라고 봅니다. 예. 그에 부합해서 정청래 민주당 지도부도 조금 더 유화적으로 좀 자기의 이미지 메이킹을 해나간다면 조만간에 두 사람이 사람임이 입증되고 악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난이 일어났다. 아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쨌든 민주당이 주도로 해서 국민의힘 몫의 인권위원회, 국민의힘 몫의 인권위원 후보들을 모두 다 부결시킨 이 부분. 사실은 김대현 평론가께서는 굳이 긁어 붓으로 만들 필요 있었느냐, 이 정도는 찬성표 던져줄 만도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독립기념관장에는 뉴라이트 인사, 방송에는 방송 장악을 위한 인사, 헌법재판소에는 자신들을 보호해줄 소위 반탄 방어 인사. 참 국민이 일반적으로 그 어떤 위원회나 자리에 맞는 상식의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상식의 선을 이념과 보수의 잣대로 인사를 강행해 왔던 게 지난 3년의 역사였습니다. 그중에 가장 또 정말 백미처럼 꼽히는 게 인권위원회였어요. 국민의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성의 인정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인권의 발달을 보면 흑인과 백인, 흑인에 대한 노예 해방, 그다음에 흑인에 대한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동성애에 대한 차별, 이런 부분들이 인권 발달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한 어떤 기준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인권 발전의 하나의 잣대가 되어온 게 국민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들은 어땠냐? 이런 다양성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데 있어서는 거북이보다 더 느린 행보였습니다. 거의 달팽이 행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것도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갖다가 억누르고 제한을 했던 계엄, 그리고 그것을 이후에 그래서 탄핵까지 된 그 세력들에 대해서는 달팽이나 거북이가 아니라 거의 빛보다 빠른 속도로 그들의 방어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라면서 그들의 인권 옹호에는 정말로 초스피드 대응을 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자, 그런 전례를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또다시 탄핵에 반대하고 그들을 옹호했던 인사들을 인권위원으로 추천하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이런 인사들로 또 채워간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일반 국민들의 상식의 수준에 도저히 맞지 않는 인사들을 이제 나라가 바뀌었는데 예. 소위 말해서 그 내란 종식을 위한 정권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런 인사들을 여전히 또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이 그냥 묵인하기에는 내란 종식이라고 내걸던 자신들의 구호와는 맞지 않는 인사들이었다. 좀 그런 점에서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상식에 맞는 그런 인권위원들을, 물론 시각은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뭐 뉴라이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성을 인정해 줄 가능성, 그것에 대한 여지, 최소한의 어떤 그 기본권의 신장, 이런 부분들과 관련 있는 분들을 좀 추천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인사 추천에 있어서도 상식적인 눈높이를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김대현 평론가의 시간과 제가 요 부분 조금 짧게요, 말씀드리면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임 시절에 민주당이 추천했던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정치권에서 대개의 시각이 뭐냐면 그거는 사실상 야당의 몫이니까 야당이 지명하고 추천하는 순간 사실상 헌법재판관이 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그 당사자가 민주당이었습니다. 자, 지금 반대로 역으로 보면 인권위원은 이 2명 같은 경우는 야당의 몫입니다. 야당이 추천하고 하면 그것이 사실상 야당의 몫으로 준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한다? 이거는 물론 헌법재판관과 인권위원이라는 자리에 격차는 있습니다만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동일한 관점이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 관점이고 지금은 다른 관점이라면 이거는 약간 통일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좀 잘못 이해하신 게요.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이미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고 표결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 국회에서 표결이 된 사항을 갖다가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 추천했지만 국회의 표결을 넘지 못한 사항입니다. 야당에서 추천했다고 국회에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면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았겠죠. 아니, 근데 그 말씀이 맞다면, 그러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는 야당이 필요 없는 겁니다. 민주당이 다 하면 됩니다. 표결은 민주당이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자, 똑같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이 만약에 인권위원을 추천을 막았다. 그러면 사실상 그 추천권과 권한을 민주당이 행사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법 개정을 해서 야, 집권하면 우리가 다 인권위원 임명할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박정환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이렇게 축하남 보낸 인물은 이 대통령뿐만 아니고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보냈습니다. 난도 보냈고 SNS로 글도 보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에 대해서 웃고 말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자, 박찬환 교수님, 정청래 대표가 보낸 그 질문이 5가지인데 한 가지만 딱 질문을 드려보면 딱 이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잘못인지 옳은 일인지 정확히 입장 밝혀, 이 정도는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답변을 안 했습니다. 뭐 국민의힘은 지금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뭐 도로 친윤당 또는 뭐 어차피 다시 뭐 어게인 친윤당 이런 비판을 듣고 있는데, 그런 비판했던 사람들 뭐 당권 후보자도 탈당해라, 나가라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경태 그리고 후보요? 방송에서 그걸 비판하고 있는 당 소속의 패널들, 방송 패널들에게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입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저는 정치의 복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웃긴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다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다가 공통점에서 출발해서 차이점에서 차이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그런 그 소위 극우 정당화 국민의힘에 이게 과연
국민의 상식적인 정치의 복원을 가능하게 할까?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최소한 계엄에 대해서 우리는 계엄 반대했다.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계몽령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상식의 눈높이에 맞는 입장을 내놓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그거 입장 못 내놓다면은 저는 앞으로도 여론의 질타, 그다음에 여당으로부터의 외면 이런 갈등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당선이 되는데 아무래도 윤 어게인에서 힘을 얻은 측면이 있고 본인의 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간단한 질문에도 답변할 수 없는 상황. 알겠습니다. 박장환 장한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대현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